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구강사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구형평 잘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낸 시험이라고 봅니다. 뭐 지금 보니까 1등 컷이 엄매가 88점, 화작이 91점 정도, 87, 88, 뭐 91, 92, 90, 91, 92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킬러 문항이 없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충분히 선지 구성을 통해서 잘 낸 지문이었고 독서의 난도가 좀 떨어졌고 문학의 난도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럼 어떻게 올라갔냐 라고 하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하나 한번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많이 틀린 문제 중심으로 한번 해설과 분석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화작 1등 컷은 낮게 보면 91점, 엄매는 87점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이것은 작년 수능보다는 좀 더 어려운 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작년 9월 모평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우선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하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지문의 난도는 확실히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길이도 되게 짧아졌고요. 그러면 결국은 선지라든지 문제에서 난이도를 조절해서 변별력을 만들었고 충분히 변별 가능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저희 이런 부분에서 평가원에 대해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 특징을 보면요. 지문과 문학면에서 신유형과 파격적인 면은 없었고요. 독서 주제 통합 지문이 위치가 이쪽으로 바뀐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전 영역의 지문의 분량은 적었으나 선지의 길이가 좀 더 6평보다 길어졌다. 6평은 좀 심했고요. 자, EBS 작품과 지문의 실질 연계율이 상승됐습니다. 문학은 똑같이 세 작품이 연계됐고 비문학은 무려 세 지문이 연계됐고요. 모두 다 연기였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 그렇죠. 그 신문제 지문은요 거의 유사한 지문이고 정약용 그 문제, 보기 문제를 그대로 지문으로 옮긴 방식으로 냈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 완성을 푼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요 지문이 좀 익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준킬러 문항, 그렇죠. 좀 반반은 60% 문항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문학에서요. 자, 그 다음 독서, 지문의 난도는 낮았으나 선지 판단 11번, 15번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사회는 난도를 따진다면 그 데이터 이동권이죠. 중하 정도 되고요. 기술은 중상, 주제 통합도 약간 나지문이 좀 중상 정도로 저는 한번 예측합니다. 자, 문학은요. 소설 문학이 평이했고요. 평이했습니다. 평이했다는 것은 작품이 그렇게 어려운 작품도 아니고 생소한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자, 원미동 시인 뭐 다 아는 작품이었고요. EBS의 부분에 그대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경낭자전이 앞부분의 인물 파악이 좀 힘들었다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현대시 평이했고요. 자, 특히 뭐 월훈 이런 작품도 보기가 잘 나왔으니까요. 수필문항이 좀 어려웠어요. 26, 27번. 고전시가 문항 34번. 요 문제 정도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선택 과목에서는 화작과 언매는 대체로 평이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언매는요. 언어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는 35번 문항, 요게 이제 오답률 1위 문제인데요. 요게 어려웠었고, 화자의 경우는 가다 세 지문의 모두에서 선지를 판단해야 되는 40번 문항이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특징을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이 특징을 보고 뭐 등컷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여러분이 다 이 투스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답률 베스트 보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 15번 문제가 오답률 1이네요. 그쵸? 오케이. 우리 신문제에 대해서 정약용과 유영은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 그럼 27번 문제. 그쵸? 수필 문제죠. 그 다음 34번 문제. 요까지. 27번과 34번이 문학이 되겠고 15, 11, 16번이 바로 독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35번, 아하, 엄매가 딱 껴있네요. 15번, 그리고 27번, 34번 이렇게 두 개가 문학입니다. 15번은 독서가 되겠죠. 11번도 독서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요. 16번, 21번, 26번. 그렇죠? 여기가 다 뭐예요? 그치? 문학이에요. 근데 42번. 이게 재밌네요. 얘가 뭡니까? 매체가 되겠습니다. 이 매체 문제 42번 뭐야 도대체 이거. 봤더니 42번도 뭐 매체라고 이거 어렵지 않은 거였는데 이건 뭐 매체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를 보니까 40번 화작이 여기 하나 껴져 있죠. 그렇죠. 화작 문제 하나 정답률 49%짜리가 한 문제 껴져 있네요. 그리고 26번, 21번 문학이고요. 문학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그렇죠. 오케이. 독서가 하나, 둘, 셋, 넷, 한 개 어디 갔어? 5개. 이렇게 되겠죠. 여기 독서 한번 해볼까요? 독서. 그렇죠. 또 독서. 그죠? 독서. 독서가 3개, 4개네요.
4개고 문학이 다 4개고 엄매가 2개 이렇게 좀 골고루 포진하게 해 놓았습니다. 자 보니까 뭐 방송인 적중이라고 하는데 EBS 연계가 되겠죠. 자 문학 박용래 월운 EBS 연계고요. 엄미동 시인 EBS 연계고요. 성산배국이 EBS 연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에서는요. 독서에서는 데이터 소유권과 빅데이터 소재 요거 직접 연계죠. 수능 특강입니다. 얘도 수능 특강. 얘는 수능 완성. 얘는 진짜 연계가 많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셔갖고 마무리는 EBS 좀 잘하시고 실전 모의고사도 하되 실전 모의고사에 나온 그 EBS 부분을 좀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더 이상 엄매는 없다에 전부 다 있는 언어 문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한번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제가 해드릴 게 없는데요. 어떡하죠? 되게 쉽게 나오는 문제고요. 전부 다 정답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4에서 한번 7번에 보겠습니다. 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난도를 중하라고 했는데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2단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4, 5문단이 데이터 이동권입니다. 요즘에 저는 뭐 이렇게 여러분은 아직까지 고3이니까 이런 부분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은행 어플들이 있거든요. 그 은행 어플에 보면 데이터를 모으는 게 있어요. 다른 은행에 있는 데이터까지 다 모으는 거죠. 뭐 심지어 보험사까지 다 모아요. 그런 걸 저도 해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데이터 이동권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필수적인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바로 5번 문제가 조금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문을 읽기보다는 A와 B만 한번 갈 건데요. 데이터 이동권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3문단에 나와 있었고요. 데이터 이동권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보 주체는 제 거겠죠. 만약에 제 금융정보 이런 거겠죠.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자, 국민은행 너 내 데이터 보유했잖아. 신한은행한테 넘겨. 이렇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다. 이게 데이터 이동권의 정의죠.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됩니다. 다만 본인 데이터라도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하고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렇게 데이터 이동 권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법제화 이전에도 법제화 시켰군요. 은행 간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이거예요. 이는 은행 간의 약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다. 그렇지. 내가 보내기 싫으면 안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이런 거죠. 오케이 갑시다. A가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그렇죠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데이터를 내가 뭔가 만들려고 한다면 막 로그인하는 사람들 많고 회원수를 많이 보유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힘들겠죠.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는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비용 절감이 된다 이거죠.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의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 2가지 비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생성 비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비용이 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거래 비용이 있습니다. 생성한테 비용을 줄 수 있고 거래 비용 가볼까요? 경제 주체 간의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이 생긴다 이거지. 자 이럴 때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 아까 말한다면 여기가 국민은행이고 여기가 신한은행이 되겠죠. 그렇죠?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에 따라 기업 간의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뭐냐면 이렇게 뭐 신한은행한테 제공하면 신한은행이 그걸 막 분석해갖고 또 뭐합니까? 나한테 맞는 보험도 해주고 적금도 상품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을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자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많은 기업 그렇죠? 오케이.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돼요. 데이터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 그렇지. 이거 뭐야? 독점화 될 수 있다는 거네.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 효율적이다. 그런데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직접 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서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회원수가 많은 사람이 있고 그쪽으로 이제 몰릴 거라 이거지 데이터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신생 기업들이 진입이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A, B 갑시다. A를 한번 가볼게요. A를 보면 아까 말한 장점이 되는 거죠. 법제화의 장점. 그렇죠?
B는 뭐냐면 단점이 되는 겁니다. 이 입장에서 가와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똑바로 보셔야 돼. 가와라가 뭔지. 자, 우선 가는 뭐냐면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입니다. 가는 뭐냐면 전송받는 기업이야. 그렇죠? 그럼 얘네가 이득을 보는 거겠죠? 나를 보니까 뭐냐면 데이터의 주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입니다. 자, 그럼 봐봐. 데이터 보유했던 기업이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데이터를 이동하는 거잖아. 근데 방동진이가 야, 너 나 가한테 데이터 이동시켜 이렇게 얘기하면 이동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달에 보니까 뭐냐고 했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신규 기업입니다. 데이터 보유량이 적어. 신규 기업이고요. 라는 뭐냐면 라는 데이터 집중된 기존 기업이야. 되게 데이터가 많은 기업. 데이터가 많은 기업. 독점화가 문제가 생기는. 얘는 데이터가 적은 기업. 됐죠? 이렇게 되겠죠? 자, 가봅시다. A의 입장에서 가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가가 받았으니까 나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데이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맞아요.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비용 절감이 된다고 분명히 나왔죠. 생성 비용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A 입장에서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여 그렇죠?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가 다라면 신규 기업 그렇죠? 오케이. 자, 분쟁 없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받게 되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오호. 그럼 다는 좀 더 받으면 거래 비용을 줄어들겠죠. 그렇죠? A는 거래 비용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B의 입장에서 다가 나와의 거래에 실패해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다는 신규 기업이야. 못해. 그러면 얘는 뭐야? 진입하기 어렵다고 했죠. 다의 데이터 생산 비용이 발생하여 데이터 산업의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그렇죠.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 자 이제 4번 선지가 중요합니다. B의 입장입니다.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나에서 어디로 갑니까? 라로 가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직접 처리될수록 기업 간 공유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 왜? 나는 기존 데이터니까 뭐가 될 수 있어? 독점화가 되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럼 맞아요. 5번 갑시다. B와 달리 A의 입장입니다. 나는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나가 가로 데이터 이동했어. 그렇죠? 경제적 뭔 소리입니까? 가가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얘가 왜 이득을 취해? 얘가 얘한테 보내는 건데. 그렇죠?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너무 급해. 알았죠? 급한 것만 좀 줄였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6번 문제 잠깐만 보시면요. 6번 문제는 A은행입니다. 고객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가공하여 자산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 직업군별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 답은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에 동의하여 A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 받았다고요. 저도 이거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뭐냐면 나한테 데이터 달래. 하고 내가 데이터 제공 동의했어. 그렇죠. 동의합니다. 이거 체크하는 거 있잖아. 자, 그래서 요거는 이동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죠? 오케이. 그런데 몇 번 문제 4번 선지 가볼게요. 갑이 본인 데이터를 보유한 A은행의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죠. 이건 이동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냥 내가 국민은행에서 내가 한 거지. 어디로 이동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동의한 것 뿐입니다. 답은 4번이죠.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답률도 74%였는데 그냥 지레 겁먹고 3점짜리니까 넘긴 학생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답은 되게 쉽게 나오고요. 나머지 선지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것도 뭐 용이하여 그런 거야. 답은 1번이 그죠? 자, 8에서 11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요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전유가가 어디 나왔었냐면 수특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EBS 연결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8에서 1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저울에 대한 내용이야. 천천히 원리 부분은 천천히 알았죠? 오케이. 천천히 이해하면서 읽는다면 여기서 어려웠던 문제가 몇 번이냐면 11번 문제인데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다. 한번 가보자. 해보자.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지렛대의 원리, 그렇죠? 저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전기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아하, 지금 질량을 재려고 하는 거죠, 질량. 그렇다면, 근데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 지렛대 원리. 그렇죠, 지렛대 갖고 이쪽이 무거워지면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전기저항 변화래요. 뭐 이런 거 측정하여 질량을 잰대요.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입니다.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잠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첫 단락에 중심화제를 제시했습니다. 무슨 제시했냐? 초정밀 저울이 그렇죠?
미세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된다? 물질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지? 라고 하는 뭐가 나올까요? 측정 원리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걸 이제 이해해야 돼. 그런데 이해하려면 압전효과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압전효과부터 이해해보자 이거야. 압전효과가 뭔데? 압전효과에 보면 이걸 이해하려면 압전효과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우선 얘가 뭐다? 질량을 측정하는 게 중심화제야. 측정 원리가, 그죠? 그럼 이걸 알려면 압전효과를 알아야 된다. 그럼 압전효과가 중심화제인가? 아닌 것 같아. 위에 질량 원리 같아. 한번 더 가보자. 압전효과는 배경 정보가 되겠네요. 압전효과는, 자,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 그렇죠? 기계적 변형. 재료에 전압이 발생한다.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전압. 이렇게 된다는 거네. 근데 이게 1차 압전효과고요. 재료에 전압을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두 개가 반대네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재료에 뭐라고요?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이게 변형을 시켜요. 기계적 변형을 시키면 전압이 발생해. 그렇죠? 오케이. 얘가 1차. 얘가 이렇게 되면 2차. 이렇게 됐죠? 오케이. 얘가 1차. 얘가 뭐다? 2차. 이렇게 이게 압전효과의 종류를 나눈 것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두 압전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고 한다 이거야. 아하, 압전효과에 둘 다 생기는 거. 1차와 2차가 둘 다 생기는 건 압전체라고 하는데, 이 압전체 중에서 주로 쓰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쓰이는 것이 수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수정을 통해서 압전효과를 발생시켜서 결국 초정밀 저울의 미세물질 질량을 측정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한번 예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예상하면서 갑니다. 우선 압전효과가 같습니다. 재료에 뭐 한다고요? 기계적 변형을 가하면 전압이 발생하고, 전압을 가하면 기계적 변형이 발생하고, 이게 뭐야? 압전효과였어. 압전체로 사용되는 뭐다? 수정.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을 만든다. 그럼 납작한 원판을 이렇게 만든대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납작한 원판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죠? 오케이. 이 원판의 양면에다가 전극을 가한 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자, 여기다 전극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뭐냐면,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대요. 오케이. 자, 느껴졌습니까? 오케이. 몇 차 변화? 몇 차 압전효과야? 2차 압전효과가 되죠. 전압을 가하면 변형이 된대요. 수정이 진동한다는 건 기계적 변형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했어야 돼요. 아하, 이게 2차 압전효과와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왔어야죠. 됐어. 아무튼 전압을 가하면 뭐다? 수정이 진동한대.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잠깐 주파수의 밑에 개념적이 나왔어. 1초 동안 진동이 반복되는 횟수가 주파수야. 전압이 플러스 와 마이너스 극이 1초 동안 서로 바뀌고 다시 원래대로는 횟수, 그럼 플러스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바뀌는 거, 이 횟수래요. 알았죠? 진동 횟수 우선, 그리고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횟수.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주파수와 일치시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전압의 주파수가 있고 수정의 고유 주파수가 있대요. 고유 주파수라는 것은 고유한 주파수겠죠. 그걸 일치시켜요. 그렇죠? 그러면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다. 자, 그렇지. 큰 폭으로 진동하면 당연히 진동 측정이 쉬워지겠지. 아하, 이런 게 뭐다? 수정 진동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동 진동자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전압의 주파수와 수정의 고유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거나 측정을 쉽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지금 뭐냐면 수정 진동자라는 개념입니다. 수정 진동자. 그렇죠? 오케이. 수정 진동자는 고유 주파수와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그렇죠? 오케이. 뭘 갖게 만든다고요? 전압의 주파수를 갖게 만든다. 갖게 만든다 이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진동이 되게 큰 폭으로 진동해서 측정하기가 쉬워진다. 자, 더 가볼게요. 자, 그 다음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그래 고유 주파수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압전체라도 압전체 모양,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아하, 그렇구나. 조건이 나왔어요. 고유한 주파수지만 고유한 진동 주파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유 주파수라는 것은 크기나 모양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건 당연할 것 같지 않니,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었어요. 그럼 당연히 뭐야?
질량이 증가했다면 크게 달라지고 뭔가 달라진 거야. 그렇죠? 오케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 진동하는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합니다. 오케이. 잠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원리 부분이니까. 그럼 질량이 달라붙어요. 그럼 진동이 뭐야? 좀 덜 된다 이거죠. 오케이. 진동이 좀 느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적어졌으니까. 왜냐면 주파수의 뜻이 뭡니까? 반복하는 횟수잖아. 진동이. 그렇지? 오케이. 그럼 진동이 뭐 좀 천천해진다 이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몸이 커지잖아. 질량이 커지면. 그럼 당연히 움직임도 둔해지겠지. 뭐 이렇게. 문과적 마인드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포인트. 질량이 커지면 당연히 뭐야? 주파수, 수정의 주파수. 이 주파수가 감소한다. 요 포인트가 돼야 되고요. 더 가봅시다. 수동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만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 같은 미세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뭐냐면 고유 주파수와 같이 맞췄어요. 그럼 고유 주파수 벌써 측정했을 거 아니야. 그럼 질량을 여기다 올리면 붙이면 기체 분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주파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 차이점을 갖고 뭐야? 질량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 기체 분자는 DNA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를 봅시다. 질량이 얼마나 민감하냐?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 질량의 양으로 나눈 값인데 수전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크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질량 민감도를 얘기했어요. 이거 왜 중요하냐? 사칙연산이 나왔으니까 시험을 낼 수 있잖아. 그럼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생각을 해보자.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 질량으로 남는 거. 그럼 얘는 뭐냐면 질량분의 주파수라 이거죠. 그렇죠? 오케이. 주파수 변화 정도. 그렇죠? 오케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똑같은 질량이라도 주파수 변화 정도가 많아진다. 그럼 질량 민감도가 커지는구나. 그럼 얘가 클수록 질량 민감도는 커지겠지. 이렇게 분자분모를 즉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가십니다.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렇죠? 자, 주파수 변화가 많다는 것은 질량이 민감도가 커지겠다. 이거죠. 자,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이 원리를 응용하면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우와, 이건 또 뭐야? 기체의 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원래는 질량 측정이었는데 이제 농도도 한번 측정해 볼게 라고 했어요. 농도 측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질량이 커지겠죠.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면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방금 했던 말이잖아. 질량이 커지면 주파수가 감소한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왜? 모르겠어. 넘어가 볼까?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설명해 주네. 측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럼 어떤 기체가 이 수정에 달라붙는데 일정량은 달라붙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주파수가 감소했다가 나중에는 일정하게 되겠네요.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큽니다. 어떤 혼합 기체야. 혼합 기체란 건 A의 기체와 B의 기체가 같이 결합됐다고 칩시다. 근데 A의 기체의 농도가 크대요. 그러면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야. 그럼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대요. 이게 좀 이제 포인트인데요.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선은 기본적으로 질량이 커지면 그렇죠? 주파수가 작아지는데 얘가 나중에 뭐야? 일정해진대. 그렇죠? 오케이. 근데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크대요. 어떤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크다. 특정 기체의 농도가 커. 농도가 크면 어떻게 되냐면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작아.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된다 이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농도를 구하는 원리겠죠. 그럼 농도가 크다라는 것은 이 주파수가 작은 주파수에 일정한다니까 이 주파수를 보고 이 농도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오케이.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데 오호, 개념적에 나왔습니다.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빨리 잴 수 있다. 그렇죠. 일정하게 되는 것이 빠를수록 그만큼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대요. 반응 시간의 개념이 나왔고요. 반응 시간이 빠를수록 빠름. 그렇죠. 오케이. 그럼 빨리 일정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 농도도 빨리 측정. 농도 측정도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부분이 나오면 여기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특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특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었어요. 이번에는 특정 대상이 아니고 다른 기체가 하나 붙었어. 그럼 혼합기체겠죠. 대상기체의 정확한 농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무슨 말이야? 모르겠는데. 또한 대상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이거야. 왜 그럴까? 지금 문제는 모르겠지만 농도를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 나와야겠죠. 뭘까요? 이 때문에 대상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잠깐 봅시다. 어떤 대상기체가 있어요. 내가 A라는 기체를 측정하려고 해. 이거에 따라 수정진동 주파수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한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기체를 갖고 있고 그럼 질량이 올라가니까 그쵸? 오케이. 앞에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특정 기체가 농도가 클수록 뭐 주파수의 주파수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까지만 알면 뭐 할 수 있어? 농도를 빨리 잴 수 있다며. 그러면 어떤 특정 기체를 대상 기체를 농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그 일정한 그 주파수가 되느냐를 알 수 있다면 수정이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할 수 있겠지. 그 후에 대상기체 농도를 모르는 혼합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자, 보세요. 농도를 모르는 혼합기체야. 측정했으면 분명히 이 주파수는 다를 거 아니야. 하지만 미리 측정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와 비교를 통해서 대상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다. 그리고 농도에 대한 민감도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방법에 대해서 해결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다? 미리 대상기체의 농도에 따라 주파수 변화, 수정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한다. 진동자 주파수 변화를 측정해 놓는다. 이걸 해놓으면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 정도로 잡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도 워낙 쉽고요. 9번 문제 너무 쉬운데요. 8번 문제는 전기방식 문제죠. 답은 5번입니다. 앞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고 이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있죠. 오케이. 작동 원리를 질량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고요. 자, 1번은 뭐 UEC, 제작 UEC 이런 거 없고요. 이거 다 해줘야 되나? 자, 2번 선지를 보니까 장단점 분석 없고요. 3번 선지는요. 앞전체의 구조를 비교한 게 없고요. 4번 선지는요. 앞전체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과정도요. 단계별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정문의 작동 과정을. 자, 됐습니다. 9번 문제 갑시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다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대단히 쉬워요. 크기가 달라도가 틀렸어요. 고유 주파수는 크기가 달라지면 바뀌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10번 기억입니다. 기억은 뭐냐면 수정 진동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맞죠? 수정 진동자. 자, 기억에는 1차 앞전 효과를 볼 수 있는 재료가 쓸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수정이죠. 이게 앞전체잖아. 앞전체가 뭐였어? 요거지. 둘 다 되는 거. 그쵸? 오케이. 2번. 자, 기억에서는 전압에 의해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된다. 이게 뭐야? 2차. 앞전 효과잖아. 아까 2차가 나왔다는 거 말했잖아. 그죠? 3번. 기억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에, 그렇죠? 오케이. 아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고. 4번도 보시면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춘다. 이것도 3문단에 그대로 있습니다.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잠깐. 무슨 말이에요? 고유 주파수는 원래 있는 주파수인데 어떻게 크게 만듭니까? 말도 안 되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이 두 개를 맞춘다라고 했잖아. 그죠? 오케이. 일치시킨다고 했죠. 자, 우선 비교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원리에서만 딱 답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보는 거야. 알코올 감지기 A와 B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혼합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다. 농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했다. 그렇죠. 그럼 질량이 좀 커진다 이 말이겠죠. 오케이. 그럼 주파수가 줄어들겠지. 자, A와 B의 시간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아하, 농도 잴 수 있네. 가볼게요.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에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 미친 거 아니에요?
고유 주파수를 미리 측정해 놓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주파수 변화를 측정해 놔야죠. 여기 있잖아. 주파수 변화. 해결책에서 여기 나왔잖아. 자,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측정해 놓는 겁니다. 고유 주파수 측정해 놓는 게 아니고 B에 달라붙은 알코올량이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봐봐 얘들아. 충분히 풀 수 있어. 지금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요.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어요. 그럼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더 크겠지. 그쵸? 오케이. 이때 주파수 값은 자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작겠군. 질량이 더 크니까 앞에 주파수 값은 당연히 더 작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4문단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3문단에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알코올량은 변하지 않았대. 근데 여기는 다른 기체 함께 붙었다니까 질량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질량이 커지면 당연히 유지된다면 주파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 더 작겠군. No. 그쵸? 일정하게 유지돼 쭉 내려간 다음에 일정하게 유지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질량이 커지면 주파수가 적어진다고 했으니까 더 작겠군이라고 해야겠죠. 그럼 다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 되고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번 현재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이 기술 지문이 쉬워졌다고 보거든요. 저번 6월 문평에 있는 촉매 지문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원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막 원리 이런 거 안 나오잖아 지금. 그럼 충분히 여러분 문과 학생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 갖고 연습했으면 좋겠어. 특히 먼저 EBS 기술 지문에도 한번 연습해보자. 알았지? 자 봅시다.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는 이거랑 안 맞아요.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유 주파수가 일치할 때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안 맞습니다.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가 정도가 크다면 A가 더 주파수 변화가 큽니다. A가 B보다 알코올 용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작다가 아니고 민감도가 더 크다라고 해야죠. 그렇죠? 오케이. 농도에 대한 민감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였냐면 마지막 단락에 있었잖아. 민감도. 뭐였어? 자, 수정 진동자에서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용도로 나눈다고 했잖아. 변화 정도가 더 크다면 당연히 뭐야? 민감도가 더 크겠죠.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이 달라붙은 시간이 더 짧더라도 알코올이 달라붙은 양이 서로 같다면 반응 시간, 봅시다. 반응 시간은 뭐야? 시간이 짧은 게 당연히 더 반응 시간이 빠르겠죠? 오케이. 그리고 B가 더 A보다 빠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술 지문이었는데요. 이 기술 지문도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 17번 문제 한번 가볼 건데요. 무슨 지문이야 이게? 주제 통합 지문이죠. 인문 지문인데 저는 가지문은 되게 쉽게 풀었어요. 왜냐면 통시적 구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낼 수 있고 신문제가 어떻게 동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조선후기 때. 근데 첫 단락에서 너무 빠르게 읽지 마시고 좀 천천히 읽으시면서 뭘 하셨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신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신문제에 대해 동요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변화 양상을 좀 잘했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쉽게 읽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에 나온 지문이고요. 충분히 선생님이 이제 현장 학생들한테 맨날 수능 완성 풀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이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한번 해봅시다. 갑니다.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문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유 나눈 양천제였다. 양천제. 우선 경국대전 시기에서 양천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첫 단락에서 지금 경국대전 에서 양인과 천인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양천제예요. 자,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의 의미를 져야 된다. 그렇죠. 군대도 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돼. 천인은 개인과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천한 일을 담당했고요. 관료 집단을 뜻하는 양반이 신무 쓰기 위해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그렇죠? 오케이, 잘 보세요. 16세기 이후에 세습적 이유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졌대요.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그렇죠? 중인, 상민으로 구분되었다. 그럼 양인이 뭐야? 양반, 그렇죠? 중인, 그렇죠? 그 다음 또 상민,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자, 그렇게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잠깐 봐봐. 이 다음에는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법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 그렇죠? 오케이. 가부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사회의 근간이었다. 그럼 경국대전부터 가부개혁까지 계속 이걸 구성했다 이거죠. 됐어. 갑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량의 증가와 상공의 발달로 신분 안에서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가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야. 무슨 말일까? 천인의 대다수였던 노비는 속량과 도망으로 추노란 말 들어보셨죠?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대요. 자, 우선 속량이 뭔지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개념적이 안 나왔어. 영조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 보면 노비가 속량을 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돈을 내면 노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속량을 제도화했다 이거야. 속량제도화. 아무튼 노비 속량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그럼 가볼게요. 자, 이는 국가의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다. 그치? 세금 내게 하면 더 좋다 이거죠.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웠어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준다. 속량을 통해서 노비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노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거죠.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자, 18세기 이후입니다. 시간이 점점 흘렸습니다. 얘는 18세기 이후를 갑시다.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통시적 구성이고요. 뭐가 바뀌었는지만 잘 보면 돼.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입니다. 상민층.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게 무슨 말일까? 직역이 뭐냐면 신분에 따라 정해진 의무로서 역할, 유학의 역할을 얻고자 한다 이거야. 유학은 벼슬하지 않는 유생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이 가리키는 직역 명칭이다로 굳어졌다 이거야. 다시 가볼게요. 직역이 뭐라고요? 신분에 따라 정해진 의무로서 역할, 뭐 그런 역할이라 이거죠. 그럼 관리에 진출하지 못하는 그 양반 정도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호적상의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상민층이 원하는지 군대 안 가도 돼, 최고네, 그런 역할이었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잠깐, 지금 상민이 유학 직역을 원했다 이거죠. 군대 안 가도 돼. 그렇죠? 오케이. 거의 양반처럼 됐다 이거야. 그럼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제도적으로는 양반이 되는 거야. 제도적으로는 양반. 그렇죠? 오케이. 의미하였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뭐야? 온전한 양반이 아니다. 온전 양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유교적 의례의 준행과 문중과 족보의 편입 등의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거야. 그렇죠. 이 양반 입장에서도 누구나 다 양반하면 기분 나쁘겠지. 인정 안 해줬다 이거야.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직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을 인정받고 했다. 그럼 이런 것들 막 하려고 했다 이거죠. 모방했다 이거야. 됐죠?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나왔고요. 조선 후기입니다.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의 상한선이 근접했다 이거지. 그러면 양반으로 막 잘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었다 이거죠. 자,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아까 어떤 거 이런 것들, 의례 준행과 문중 족보의 편입 이런 것들 강화시켰겠지. 자,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했다. 양반의 증가는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이 단면에 보여준다. 이 유학을 통해서 양반으로 많이 진입해서 결국 마지막에 조선 후기에서는 양반과 양반층과, 그렇죠? 비양반층이,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매우 뭐야? 좁아졌다 이거지. 그렇죠? 오케이. 근접해졌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우선 기본적으로 12번 문제는 푸셨어야 됩니다. 12번 문제가 지금 정답률이 67%인데요. 저는 조금 이해 안 가지만 시간이 없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독서를 마지막에 푸는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맞힐 수 있다. 오케이. 자신이 없다면 한 2달 읽은 다음에 끊어서 한번 맞추려고 노력했어야 되고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어야 돼. 이 문제는.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 의무를 지게 됐다. 그렇죠. 이 나라에서도 속량을 통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게 더 낫다.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했죠.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경국대전 반폐 이후 가부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는 두 개다. 그렇지. 양인과 천인 이거죠.
자, 조선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을 풀어주고 금전적 이익이다. 이것도 속량을 일부러 돈 받고 하는 양반이 있었다 이거죠. 자기가 힘드니까. 자, 조선후기에 이것도 두 번째 단락에 있었고 일문단에 있었죠. 조선후기의 유학의 증가는 경국대전의 신문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아니라 동요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양반체가 비양반체는 분명히 존재했으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몇 번? 4번. 이거 풀 수 있잖아. 5번. 조선후기의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은 일부 가지게 됐지만 온전한 양반은 인정받지 못했다. 아, 이건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요까지 읽은 다음에 우리 나지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물론 17번 문제는 미리 풀었었는데 좀 이따 가볼게요. 정약용, 유영원에 대한 거야. 두 학자가 나왔다. 왜 두 학자가 나왔을까? 대조적 관점이 나올 것이니까. 같으면 두 학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한 필요가 없겠지. 방쌤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말해줬어요. 철학점에서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그렇죠. 학자의 견해이다. 근데 학자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잡으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다? 예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제적 체제에서 양인 그렇죠? 오케이. 관료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능력주의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양인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양인이 뭐냐면 양반, 중인, 상민 이런 사람 다 포함해서 양이냐, 그렇죠? 실제로는 양반 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었다 이거야. 그럼 결국 능력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17세기 유영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계수록을 통해 19세기 정약용은 경세유표를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대한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얘기했다 이거야. 결국 포인트 봅시다. 얘네들의 포인트는 무조건 둘 다 뭐야? 도덕적 능력주의. 이를 통해서 개혁하려고 한다. 뭘 개혁해? 신분제 이런 것들이 개혁하려고 하는 거겠지. 오케이, 갑시다. 유영원의 기본적 생각은 국가의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그렇죠, 국가를 공동체를 성리학 가치와 규범에 따라 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의 건설이다. 이 유영원 선생님의 가장 큰 목표는 도덕국가야. 유영원의 목표는 뭐라고? 도덕국가다. 구성원이 다 뭐야? 도덕적으로 돼야 돼. 이거죠. 자, 그런데 봅시다.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가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 주장했다. 아하, 주장이 나왔으니까 포인트 갑시다. 첫 번째, 노비제 폐지입니다. 아울러 비도덕적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비도덕적이니까 없애야지. 얘는 도덕을 중시했으니까 도덕국가가 포인트야. 그렇죠? 산업공상의 사민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이거야. 아하. 그래서 결국은 이런 천한 직업군을 철폐하고요. 이런 거를 편성하고자 했다. 사민 안으로 넣어보려고 했다 이거죠. 자, 노비제를 없앴으니까 천인이 없어졌으니까 산업공상 이 네 개로 한다 이거죠.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하여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한 후 자,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고 관료를 임명한다고 제안했다 이거야. 세 번째 그렇죠. 공거제를 얘기했습니다. 유형은 첫 번째 뭐라고? 노비제 폐지. 두 번째 뭐라고요? 천한 직업군, 광대 같은 천한 직업군 폐지. 세 번째 공거제. 요까지야. 이렇게 주장이 나열됐다는 번호 붙이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자, 머릿속에 집어넣어 갑시다. 자,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당연하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로 하겠지. 얘는 도덕국가 건설이 목표라니까 이 앞에 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 머릿속에서 갑시다. 한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를 임명한다고 제안했다.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그 사람 다 뭐겠어? 도덕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향초사의 분석도 도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정약용 한번 가볼까요? 이제부터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제부터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어떻게 했을까? 가볼까요? 신문제가 동요되는 상황에서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을 곳에 했다. 그럼 선비들은 선비들이 사는 곳에 있고, 농사꾼 농사에 사는 곳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맞춰 사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사는 곳에 바꾸자. 이거의 첫 번째야. 그렇죠? 오케이. 그래갖고 그 산업공산 구분하여 거주. 1번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을 개편했어.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사집단을 재편했다. 너네만 사 이렇게 했다 이거죠. 자, 도덕적 능력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잠깐 얘도 추천이네. 선사 선발. 그럼 이게 두 번째 가보자. 자, 일정한 교육을 하는 비슷해. 그렇죠. 여러 단계 시험을 거쳐서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사 거주지에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그래. 이 사가 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선비들의 중요성. 두 번째. 자, 추천을 통해서 교육하고 공거제랑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해 선발했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농민과 상공인에게도 선사 선발에 인원을 배정하는 등 노비 외의 사집단에 진출이 있도록. 근데 노비는 안 돼. 근데 아까 차이점이 유형은 노비제 폐지하자고 했잖아. 그렇죠? 얘가 차이점 확실하네요. 자,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뭘 얘기했냐면 선사를 선발하는데 사거주지 모두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노비 제외. 노비 안 돼. 이렇게 해서 선사를 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나왔네요. 그럼 이건 뭘까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걸까? 한번 가보자. 도덕적 능력주와 관련한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회에 주목했다. 사회에 주목했다. 이게 공통점이네요. 유형은 다스린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한 것은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게 사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유형은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덕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도덕적 능력을 중시했고 이걸 뛰어난 사람이 뭐다? 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형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세습 비판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개편하려고 했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지. 도덕적 능력주의가 중시해. 공통점이야. 그쵸? 도라고 또 나왔으니까 정형도 이렇게 나왔어.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집단의 정치, 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고 했고 사집단이 중요하다. 지배층과 비집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했다. 차등은 분명히 있다.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은 사회 계층,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국가, 도덕국가를 체계를 했다. 도덕국가 중시했다. 아까 말한 거죠. 하지만 차등은 확실하다. 차등이 있다. 라는 것 정도까지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3번. 1년의 개혁론 한번 가볼게요. 유형론 가볼까요? 자신이 구상한 공동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는 특정 직업군을 없애는 방안이다. 광대 같은 걸 없애자 이거죠. 오케이. 유형은 지방사회에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관료 선발의 인원을 지방에도 할당할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방에도 내려보내자. 도덕국가에 건설하자. 이거죠. 됐어. 3번. 정혜국은 지배층인 사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렇죠. 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4번. 정혜국은 지역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 맞아요. 5번. 유형과 정혜국은 모두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일이 선발했다고? 잠깐. 시험으로요? 아니죠. 유형은 뭐 했어? 우선 둘 다 뭐야? 추천이잖아. 추천한 다음에 교육하고 그 다음에 시험이었어. 얘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냐면 시험이 아니죠. 선후관계가 오류됐어. 선후관계를 잘 파악하면서 읽었어야 된다. 다음 몇 번? 5번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갑니다. 기억과 니은과 디귿입니다. 우선 가볼까요? 가장 빠르게 체크할 게 디귿 한번 해볼까?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지배층인 사로 구성했다. 그럼 디귿 가보자.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한 정책이다. 그럼 기억 가볼까? 기억이 뭐였죠? 그래서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의 족보의 편입, 이거를 돼야지만 뭐야? 그렇지. 인정해 주는 거지, 양반으로. 그렇지. 경제적 영향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이게 좀 애매해. 정체성 애매해.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다른 애까지 오면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겠지. 근데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야? 그럼 지금 뭐냐면 생각을 해보자. 기본적으로 1년의 개혁론이지. 1년의 개혁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개혁론이잖아. 양반만 뭐가 될 수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바꿨잖아 지금.
얘는 유영어는 지금 노비제까지 폐지하려고 했으니까 모두 다 지금 그냥 할 수 있다는 거고, 얘는 노비는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노비 빼놓고는 모두 다 헌사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양반 측의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얘네는 개혁하고 있는 거니까. 기억은 호적상 유학 직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호적상 유학 직역이 증가한다. 호적상. 자, 우선 유학 직역이 증가한다. 호적상 유학은 오늘 나왔어요. 오케이. 양반 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율적 노력이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니는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킨 양반들의 기득권을 얘네 또 마찬가지. 얘네 다 개혁인데 어떻게 양반의 기득권을 강화시킨 걸 하고자 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지금 뭐 할 수 있는데 과거하고 관리될 수가 있는데 추천받아서. 자,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얻는 확대의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걸 억제하는 장치 맞죠? 능력주의를 통해, 그치, 능력주의가 중요하죠. 신분의 벽을 두려고 하지 않는 방안이죠. 다음 몇 번? 3번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4번. 기억은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신분 구분을 강화하여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이고, 자, 신분 구분을 강화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어. 그래서 사회 지배층의 인원을 늘려서 지배층의 인원을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오케이. 지배층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지배층을 만들자 이거죠. 자, 니은은 양반층의 특권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 신분 구분은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신분 구분 명확하게 한 건 관계없어. 그리고 신분적 구분을 없애기 위한 방법입니다. 구분은 있어야 된다. 차등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없애기 위한 방안도 틀렸다. 15번 갑시다. 이런 거 여러분 잘 봐봐. 그냥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 유영원과 정약용을 다 한번 해보자. 하나씩. 아래로 농공상이 힘써서 일하고 위로 사가 효도하고 공경한다. 이거 뭐야? 도덕적인 거죠. 오케이. 이는 나라의 기풍을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럼 도덕국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둘 다. 그럼 가능하죠. 그리고 뭐냐면 차등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둘 다 O야. 그렇죠? 사람공상 누구나 인인이 실천한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농부 둘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여 천하에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나라 안에 모두가 아니야. 왜냐면 정약용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노비제는 유지돼야 된다고 했어. 자, 양반과 상민이 구분이 엄연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 위계가 분명하고 뭔 소리예요. 그 경계를 넘을 수 있죠. 왜 넘을 수 있냐면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과거를 할 수 있고 관리도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러므로 둘 다 X가 돼야겠죠. 그러므로 다음 몇 번일까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과 기억에 동의하고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군. 이렇게 돼야죠. 제 많이 쓴 게 4번이거든요. 리을은 동의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기억에 동의하고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다. 이거죠. 자,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에 대한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독서의 끝이 보입니다. 16세기 초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국가를 통해 당대의 사회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시국가와 달리 모두 일을 하고 사치에 필요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 풍요로웠다. 그렇구나. 모두 일할 수 있대. 하지만 이곳에서 노동을 면하는 학자 계급이 있었다. 차등이 있었네요. 자,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했고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에 연구와 공공의 일을 전념해야 된다 이거지. 학자 계급은 능력 있는 일을 성자가 추천하고 공거제 정액은 똑같아.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계급으로 바뀔 수 있고 노동계급도 열심히 하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할 수 있다. 1번.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선발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그 추천을 통해서 그렇죠? 유학보다는 선사에 가깝다. 선사가 추천해 갖고 선발하는 거잖아. 유학은 뭐 선발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오케이. 1번. 적절해. 2번 갑시다. 2번에 보니까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뭘 면제받는다? 노동. 그렇지. 맞아.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지. 여기도 세습되지 않아요. 그렇죠. 뭐냐면 잘못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오케이. 자, 가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았던 16세기 이후 양반과 다르다. 자, 가를 보니까 16세기 이후에 뭐가 나왔냐면요. 얘는 세습적 군역 첫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가의 첫 단락에 있어.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가도록 한 것은 나에서 우월한 집단인 사집단에서 정치 권력을 집중시키려 했던 유형인 정용의 생각과 유사하다. 그렇죠. 얘도 사집단을 중시했잖아, 둘 다. 그렇죠. 4번. 유토피아의 노동계급이 학자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받는다는 점에서 오호, 맞아요. 가해 상민 출신이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거 다르다. 그렇죠. 유학은 양반으로 그러고 인정받는 거 인정 못 받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 상민 출신이 유학에 가는 것은 이건 능력이 아니잖아.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의 차등이 없음을 전제하므로, 자, 차등이 없다고요? 뭔 소리? 차등은 있죠. 근데 뭐야, 왔다 갔다 잘할 수 있다 이거잖아. 그리고 이거랑 연결이 안 됩니다, 많이. 그죠?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17번 문제 가볼게요. 유학이 직역 명칭으로 굳어진다 이거거든. 주어가 빠져있는데 유학이 뭐뭐으로 굳어진다. 이렇게 돼요. 이 굳어진다는 의미는 뭐 자리 잡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관용이 뭐뭐으로 굳어진다. 이렇게 문장 성분을 좀 구조를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는 다른 말로 바꿔야 돼. 굳어진다는 것은 뭐 자리 잡았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자리 잡다. 그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어젯밤 적당하게 내린 비로 대지가 더욱 굳어졌다라고 돼 있죠. 오케이. 그럼 대지가 더욱 굳어졌다는 것은 땅이 딱딱해졌다 이 말이잖아. 그리고 결심이 굳어졌다 이거잖아.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네요. 자, 몸이 추워져서 수치로 굳어졌다. 이렇게 된 거.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죠? 이런 거죠. 답이 안 됩니다.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독서고요. 선생님은 칠판 잠깐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구월무평의 키, 문학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학 지문은요, 이 고전소설, 요 숙경낭자전, 물론 EBS 연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되게 기출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충분히 이 정도 독해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첫 번째 부분에서 인물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이번 문학은요, 솔직히 작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선지 판단이 어려운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19번 2세트에서는 19번과 21번 문제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서 작품의 인물 파악이 안 됐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딱 보니까 선군이 있고요, 상공이 있는데 다르죠. 분명히 선공이 상공에게 편지를 보낸 건데 노백의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들이니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에게 붙인 편지건을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보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아하, 과거 급제했다 라고 하면서 자, 일자는 그만 망이니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씨 춘향에게 주면서 정씨가 춘향에 줬습니다. 이 편지는 네 어머니에게 붙인 것이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니지. 그럼 이게 누굴까? 부인 정씨는 당연히 상공의 부인이겠죠. 그럼 여기 어떻게? 정씨가 있고 이 사이에 누구냐면 선군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선군의 부인인 낭자가 있고 낭자의 아이인 춘향이 있는 거지. 이렇게 되죠. 자, 이 편지 네 어머니인다 이거야. 부인이 통곡하니 통곡했대요. 울었어요. 왜 그럴까? 춘향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을 흔들고 어미가 죽었네. 그럼 누구야? 낭자가 죽었구나. 춘향과 또 자기의 동생이 있는 것 같아. 동춘.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나체되고 통곡. 어머님이 일어났어. 아버님이 편지가 왔나이다. 일어나서 아버님 장원급제에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나왔죠. 동춘은 연히 젖 먹고 잡니다. 아이고, 어린아이네요. 아주 아기네요. 어머님 평시 그리 좋아하시더니 아버님 편지가 왔사온데 어찌 반기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이거 할머니께 빌면서 할머니, 어머니 명전에 가서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니 명문이 감동할 것입니다. 이거죠. 아버지 편지를 읽어달라 이거죠. 마지막에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지라 낭자께 문안 전하니 애정이 담긴 편지 한 장 올립니다. 우리의 대상 같은 정이 전리에 가림해 천리에 가렸대요. 그러니까 멀리 있다 이거죠. 낭자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낭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생각이 납니다 이거야. 요사이 그대의 그림이 전과 빛같이 달라 날로 변하니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객창 등불 아래서 수심이 잠들지 못하고 답답합니다. 보고 싶은데 혹시 그림이 변한 거 보니까 네 몸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병 걸린 거 아니냐 이거죠.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장원급자의 이 몸이 영화롭게 내려가니 어찌 낭자의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요. 날짜는 그만 모일에 가니까 낭자는 전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소서 내려가 반갑게 만나이다 이거지. 자, 정씨 보기를 다음에 더욱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고 동국하며 슬프다 춘향아 가련타 동춘아 너의 어머니니 꽃이 살리라고 한 거죠. 자, 성군은 수경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시주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으로 알게 된다. 아하, 죽었구나, 자살했어. 수경은 장례 중에 부활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건 운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18번 춘향에 대한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답 5번입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께 전하고 싶은 마음의 행동이다. 빌며 라는 말이 할머니한테 빌면서 편지 읽어주세요 이거죠. 자, 19번 갑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A와 B입니다. 우선 5번 선지 정말 많이 쓰는데 5번 가볼까? A와 B 모두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맞아요. 준비해 주십시오 잔치 이거죠.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기 바라고, 노력을 알아주기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잔치 열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 노력을 알아주기 바란다는 게 없고요. 이 글쓴이의 노력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받는 이가 스스로 잘 처신해라. 잘 처신하는 것은 병을 낫고 몸 관리 잘해라 라고 했으니까 처신하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우선 몇 번이냐면 2번이있는데요. 받는 일을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다. 그렇죠. 천리가 멀리 있으니까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깝고 수심이 있다 라는 말을 했으니까 답은 2번을 확실히 찍어야지. 그쵸? 오케이. 자, 봅시다. 20번 문제는 너무 쉬운데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책망하지 말 것 이것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쉬우니까 할 말 없고요. 21번 문제 가볼게요. 수경낭자전에서 승천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데요. 자,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리 갖는다 이거야.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대요. 작품에서 상공의 잘못이 그렇죠. 시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가문의 명분을 중시했다. 이 가문의 명분이 안 좋다 이거죠. 왜냐면 줄거리 보니까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통해 자살한 거잖아. 자, 구조적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경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그렇죠. 천상으로 갔어. 그럼 가문의 명분이 여긴 작동하지 않아.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였다 이거야. 마지막에 보면요. 상공 부부 낭자와 성군이 천군에 올라간 후 세간을 다 나눠주고 100세를 살다가 한날 한시에 별세했다. 이거 요 부분이겠죠. 다 나눠주고. 아, 속세 무의미해. 가문 무의미해 이거죠. 하지만 수경 부부는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낸 것은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한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부모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릎 꿇으면서 자, 엎드려서 소자 등은 세상 명분이 다약그로 오늘 하직합니다. 부모님 내내 평안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수경이 부모님께 돌아갈 때 연회공으로 모셔 가겠다고 하는 데서 부모님 돌아갔을 때 연회공으로 모셔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새로 모셔가오리다 이거야. 부모님 돌아가실 때 천상선관이 연화궁에 자주 다니오니 극락 연화궁으로 오시면 반가이 만나베이다 이거지.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렇게 모시겠다 이러면 나옵니다. 자, 연화궁에서 수경과 부모님 만나게 하여 가족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라는 확인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분명히 뭐냐면 가족 사랑이니까 가족의 사랑이야 얘들아. 알았지?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가오이다. 그렇죠? 자, 천상성관이 연화궁에 자주 다니 극락 연화궁으로 오시면 반가이 만나뵙다. 그때 만나뵙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모습이 나와 있는가 가족 사랑을 환기한다. 맞죠? 1번은. 2번 가볼게요. 그래서 어려운 게 4번 선전 한번 다 가보자. 수경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가사이다라고 하는 데서 수경 부부는 천상을 보내 가문의 명분이라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천상으로 보내는 거죠. 오케이. 수경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하는 데에서 승천의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줘. 잠깐. 망설이는 모습이 아니고요. 만수무강하세요. 평안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인사하면서 끝나는 거잖아. 망설이는 모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수경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인 사랑하는 데서 맞아요. 수경 부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여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치 가문의 그쵸? 오케이 명분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므로 답은 4번도 적절합니다. 이거 왜 못 잡았을까?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5번. 상공부부가 세간을 다 나눠주는 데서 그렇죠. 이제 명분을 벗어나고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문제예요. 여기 22, 27번인데요. 여기서 이제 27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오답률 베스트 5에 들어가는
정답률 43%밖에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선 가는요, 수특의 EBS 연계고요.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 보시면 23번에 다 나와 있어요. 충분히 풀 수 있어. 근데 이 문제도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번과 24번, 25, 26번이 있는데 23번, 26번, 27번 요 문제들이 세 문제가 좀 선지 판단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선 22번 문제는요. 다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죠. 가에서도요. 지금 이 집에 대한 묘사, 그쵸? 창문은 모갓빛입니다. 이것만 해도 묘사예요. 나에서 보면 두 번째 연애,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에서도 뭐냐면 큰 나라의 범선이 늘어서 듯하고 작은 나라의 갈매기 하율이가 출문하는 하다 라고 하면서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뭐라고 돼 있냐,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는 사람, 이것도 보여지는 거니까 묘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됐습니다. 집을 삼아 물 위에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사, 이것도 묘사라고 볼 수 있죠. 됐죠? 답은 이만밖에 없어요. 이 3번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 사는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입니다. 정확하게 읽으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 정독하셔야 돼. 보기는 한 노인의 모습을 얘기한다. 향토적인 전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자, 그럼 향토적인 전경에서 뭔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래. 노인의 삶이 마주한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자,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시키고 있고요.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의 쓸쓸함.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 월훈이죠. 이미지 형성하고 있다. 자, 1번. 노인이 살고 있는 것이 쉽게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보기에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봤더니 뭐냐면 적막한 산골 마을이다. 이 말 관점에서 조용하고 아주 쓸쓸한 산골 마을이다. 아무 데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그렇죠? 오케이. 그럼 깊은 정적 뭐 이런 말 나오니까 가능하겠네요. 2번. 감기 쓸게도 보이지 않는 후비집 외딴집이라는 배경 설정에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다. 이것도 가능하죠. 자, 1번과 2번은 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번이 문제예요. 자,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 이미지로 나타나는 향토적 전경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지금 어떤 방식이 나와 있냐면 감각적인 것에 대해 집중하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관심을 드린다고 했죠. 콩깍지 맞아. 콩깍지 아주 조용하고요. 봉당에 불이 켭니다. 그렇죠? 불이 켜지요. 그래서 콩깍지 후미집 외딴집이야. 외딴집에 있는 모습이야. 자, 향토적 정경이야.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겠군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 콩깍지, 이미지 이런 것들은 다 향토적 정경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뭐하고 있다고 했죠? 사라져가는 것들. 그럼 이 정경들도 다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4번에 보시면 지보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이 온 길에 숨죽이고 생각하는 것 있습니다.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낸다. No!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일상은 뭐라고 하면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와 자연스럽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답은 4번.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귀를 모아서 막 듣고 있는 거, 어떤 거 듣고 있는 건 전부 다 지문에 보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왔죠. 뭐라고 돼 있어? 쓸쓸함을 고조하는 거잖아. 그렇죠? 쓸쓸함을 고조한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둘 다 된다. 5번. 받은 기침 소리. 그렇죠? 겨울 귀뚜라미가 오는 상황 다 소리죠. 눈발이 치는 밖에 달무리 이미지가 어우러져. 보기에 봐주면 여기 이미지. 그렇죠? 이렇게 고독을 한다. 쓸쓸함 형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20번 문제 A와 B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다를 좀 보시면요. 이 다에서 지금 뭔 내용 하고 싶으냐, 문희당이라고 하고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거야. 어떤 편지였냐면 내 천성이 물이 좋아하는데 도서관에서 볼만한 셈이나 무엇이 없어. 비록 물이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이 지도를 본 다음에 깨우쳤어요. 깨우친 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9개의 대륙 1만 개의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있는 거고 범선이 늘어있는 거라서 큰 나라를 비유한 거고요.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헤어리가 출몰하는 것은 작은 나라를 비유한 거예요. 천하 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이다 이거야. 그렇죠. 물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륙도 섬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은 문이라고 하는 까닭입니다. 이거죠. 문의가 밑에 보자. 물결문이다.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에 기문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이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지으면 물에 산다고 하겠죠. 섬 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 깊은 물에 가까이 접하진 않는다 해도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죠. 그래도 물에 산다 이거죠. 물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만 의심하겠소.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은 섬 사람이도 이다 이거지. 그럼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뭐야? 물에 산다는 거지.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에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자, 그 형편상 눈을 한 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라도 물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요. 하지만 무조건 다 뭐야? 물에 산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26번 가볼게요. 24번 잠깐만 보면요. 24번에서 이거 상반된 이미지가 아니죠. 4번. 외로이 자랐다와 하얀 넋. 이거 다 뭐야? 사연을 볼까요? 하얀 넋을 봐봐.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그럼 외로이 자란 거 하얀 넋은 연결되는 거잖아요. 상반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5번 문제는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높이 날아온 연을 동경하는 심리라고 했는데 디귿을 보면 자, 아슬아슬하는 내 돌다 떠놀다 내 어린 날에 아슬아슬한 느낌이야. 그럼 되게 조마조마하고 그게 끊어질까봐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동경한다라고 볼 수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26번 A와 B입니다. A는 볼만한 셈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았어. 자신이 물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름없다는 발상의 사고를 전환한다. 맞죠? 그쵸? 그리고 문이라고 지은 거죠. 자, 2번 봅시다. 자기 집을 문이라고 한 것에 B가 동의한 이유는 동의했어요. A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가는 사람과 가깝다. 이게 아니고 동의한 이유는 뭐야? 모든 사람이 뭐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섬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두 다 섬 사람이다. 물에 살고 있다. 이것 때문이죠. 그렇죠? 집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가깝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인과가 맞지 않습니다. 자, 4번, 5번 선지 한번 가볼게요. 4번. B가 A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한 이유는 바다 섬 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B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의 사람이다. 생각이다 이거지. 사람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5번. B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A가 물이 보는 법을 써볼 때가 없다고 한 것은 물이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죠? 얘네도 물을 안 볼 때가 있고 얘도 물을 안 볼 때가 있다라는 부분에선 유사한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27번 갑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다고 보는데요. 이 27번 문제가 정답률이 43%짜리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소재들의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의문이 생성하거나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3, 4, 5번 보면 되는데요. 3번 한번 가볼게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9개의 대륙과 1만 개의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그렇죠? 얘네도 육지고 얘도 육지예요. 그렇죠? 유사성이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 게 아니고 천하의 지도를 통해서 이 두 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잖아. 선후관계가 잘못됐어. 그렇죠? 천하의 지도를 보고 이 바다의 육지라는 것을 의미를 생성한 거지.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오케이.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미안합니다. 3번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되죠. 4번. 자,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이런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자,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다. 그렇죠? 물에 사는 사람에서 만나는 환경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 답 몇 번? 4번입니다. 아니 왜 못 잡았을까? 파도와 깊은 물은 모두 다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창문은 뭐가 삐다? 긴 밤은 밝은 거보면 대비. 맞아. 근데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대비라고 할 수 없고,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모두 다 작은 나라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갑니다. 28, 31. 솔직히 이 지문은 쉬웠어요. 이 몽달 씨가 위기에 처했는데 누구? 형제 슈퍼 김반장이 그날 도와주지 않은 거고 모른 척한 거지. 그리고 형제 슈퍼 김반장은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선옥이 셋째 딸,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를 좋아했는데 얘가 떠나서 슬퍼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얘가 매일매일 같이 슈퍼 앞에서 함께 낄낄댔어. 김반장이 친했어. 근데 요즘에 김반장이 별로야. 왜냐면 선옥 언니가 떠나서. 그렇죠.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냐. 자, 몽달 씨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음료수 박스를 차곡차곡 쟁겨놓고 있는 일이야. 또 일을 하고 있어.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라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정도였어. 그런데 뭐가 좋은지 또 웃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박스를 옮기는 거야. 아니 저럴 수가.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없다. 아무리 정신이 좀 헷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날 밤 김반장이 행동을 잊지 않고서 어떻게 그러냐 이거야. 잊었을까? 그날 밤 머리 어딘가를 세게 다쳐서 김반장이 자기를 내쫓은 부분, 내쫓았나 봐야. 모른 척한 것도 아니고 감쪽같이 지워버린 것일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이거야. 이거 아시겠지만 어떤 깡패 같은 사람이 몽달 씨를 해리 가려고 하니까 김반장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렇죠? 이 집에 나가라고 이렇게 내쫓은 모습이 나와 있었죠. 수특에도 충분히 있는 내용이고요. 정신병자 같고 아니면 기억상실증 같다라는 어린 나이의 상상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시를 읽고 있는 모습을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시야. 그러니까 그래 슬픈 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 읽으면 금방 나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날 밤 난 여기 앉아서 다 봤어요. 무얼 김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순간 몽달 씨가 정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분명히 반짝이는 눈이래.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닌 것 같아. 김반장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몽달 씨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도 나는 계속 물어봤었다. 그렇죠? 맞죠? 라고 하죠. 그래도 몽달 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기억상실도 아니면서. 난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없는데 몽달 씨는 딴 점만 피우고 있었다 이거야. 됐어. 첫 번째 문제는 일치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다음 몇 번? 1번입니다. 몽달 씨는 김반장이 자기를 매정하게 되었으나 김반장이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다. 맞죠? 오케이. 할 말 없습니다. 29번 A와 G까지인데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 다음은 4번이야. F는 이에 대해 상대의 반응이 예상이 벗어났지만 자 F 가볼게요. F 보면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아니야 라고 했어요. 자 이에 대한 E가 뭘까요? 김반장이 아저씨 내쫓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색하고 반짝반짝 거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했더니 상대의 반응이 예상을 벗어났어. 분명히 이에 대한 상대가 보여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딴청하고 있고 딱지 떼내려고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자기 보여준 판단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 틀렸습니다. 30번. 요거는 시간 순서를 정확하게 잡았어야 돼. 시간 순서. 매일같이는 일상적인 거야. 김반장과 재밌게 낄끼던 행위는 그날보다. 그날은 뭐냐면 김반장이 누구를 내쫓는 부분이었습니다. 했습니까? 그렇죠. 몽달 씨를 내쫓는 부분이었죠. 오케이. 자, 앞선 시간에 이루어졌으면 여기까지 맞아. 그날의 일을 지켜보기만 한 나의 부정적 자기인식으로 뭐야? 지켜보기만 한 나의 내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내가 김반장을 부정적으로 본 거죠. 자기를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고요. 2번 김반장이 나를 퉁명스럽게 대하는 행위는 요즘보다 앞선 시간에 이루어지면 나에게 반성을 유도한다. 우선 나에게 반성을 유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요즘보다 앞선 행위도 아니고 요즘 들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내가 의지 않냐도 퉁명스럽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몽달 씨가 희죽희죽 웃는 행위는 현재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져 있으며 자 봐봐. 이게 잘 생각해봐. 희죽희죽 웃었어. 그리고 나에게 속내를 감췄어. 그러면 그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다. 현재 여기에서.
약간 앞선 건 맞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웃어서 내가 뭐냐면 시를 읽고 있는 모습 여기서 여기는 지금 여기 앉아서 다 봤어요 라고 했어요. 그날 밤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행위 그렇죠.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그보다 앞선 건 맞아. 그러면 나에게 진심을 드러내지 않죠. 그렇죠. 끝까지 진심 안 드러냅니다. 의자에서 뭔가를 읽는 봉달씨 행위는 여기에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뒷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날은 몽달씨가 맞은 날이었어. 김 반장이 모른 척한 날이었죠. 내쫓은 날. 그날 느꼈을 긴박감과 대비된 이유 아니다. 요건 가능합니다. 5번 여기에서 목격한 그날 김 반장의 행위는 요즘보다 이후에 일어난 거죠. 그렇죠. 나아가 김 반장이 이전에 다르게 평가한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그렇죠. 김 반장이 몽달씨를 내쫓아서 김 반장은 나쁘다라고 평가하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1번 갑니다. 미성숙한 아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뢰하게 될 때가 있고요.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심할 때나 신뢰할 때냐 그걸 따져보라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독자는 서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서자가 다른 각도에서 작품이 전하는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이 경우 독자는 서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술의 상황과 작품이 전하는 의미가 서로 달라져 작품을 더욱 집중하게 된다. 어떨 때? 의심하게 될 때 이거죠. 자, 기억는 되게 리을입니다. 문제 되게 쉬웠어. 리을 보시면 얘는 기막힌 상상력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리적 정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신뢰로 유도하는 거 아닙니다. 답은 4번이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갑시다. 32, 44, 34번. 성삼배곡이야. 여기 A에 대한 문제. 이거 우선 32번 문제가 이게 가난데요. 가의 나에 대한 문제. 그러면 2번이 나는 음성 상징을 통해 인물의 역동성이죠. 이거 그대로 나와 있지 않니? 첫부터 이제 문장 봐봐. 자, 봐봐. 갈기솔질, 구불구종이 뭐냐면 뒤에 보면 말모는 하인이야. 갈기솔질, 활활 살살해요. 솔질이 활활 살살했다는 거야. 음성 상징 거죠. 말뚝을 뭐 한 거야? 꽝꽝꽝꽝 박은 거야.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런 것들은 인물의 행동을 역동성을 드러내는 거죠. 오케이. 그럼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3번 A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A를 읽고 풀면 돼요. 근데 A가 잘 안 읽혔대 애들이. 근데 EBS 연계지문이야. EBS 연계지문은 항상 어디까지 가셨어야 되냐면 나머지 부분까지도 잘 체크를 하셨어야 됩니다. 오케이. 공산의 사인잎부터 나와 있어요. 공산의 사인잎을 작품이 걷어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보이니 겨울이 됐네. 천공이 호사롭대요. 분위기 좋대. 화려하다고요.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청님 꾸며곰 내세이고 모든 것은 꾸미는 것 같다. 아겨울 가리 얼었어. 동목교 비꼈는데 모르겠는데 얼어있어. 동목교가 비껴있대요. 막대 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인가. 산홍의 이 부기는 이 자연을 즐기는 부기를 남더러 자랑하지 마사. 경옥을 23개의 경옥을 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 봤더니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이 빗댄 거야. 이 눈 내린 이 23개를 찾을 리가 있을까 두렵다. 뭐뭐세라. 뭐뭐할까 두렵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됐죠?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두고 만고인물의 거슬러 한번 생각해보니까 헤아리다 생각하다. 성현도 많거니 호골도 하도하시야. 많기도 많구나. 하늘이 담기실 때 무심할까마는 어찌된 시운이 흥망이 있는가. 흥하다가 망하다. 모를 리도 많거니와 밑줄 애달픔이 끝이 없다 이거야. 이렇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에 대해서 애달프다 이거야. 기산의 늙은 고불 밑에 보니까 허율에 기산에 은거한 거야. 은거는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살에 벗어나 있는 인물입니다. 어찌 그를 씻었는가. 박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낯이 같아 볼수록 세력구는 세상 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엊그제 빚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매거리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은 시름이 어떤 시름이 아까 애달품 이런 것들 조금이나 풀리는구나 이거죠. 됐어. 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A야. 삭풍이 가을잎을 쓰고 간 자리에 구름이 불러와 공산을 눈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에서는 인물이 거처한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그렇죠.
공간의 아름다움이 겨울로 된 계절적 배경이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됐죠? 자연이 변한 거야. 눈이 내렸으니까. 앞 여울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호굴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서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있는 세계를 알려질 것이 염려를 통해 드러난다. 맞죠? 오케이. 난 나만 알고 싶어. 이런 거죠. 그렇죠? 오케이. 3번을 가볼까요?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에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 중에서 만고인물을 생각하고 있어. 그럼 책 속에서 여러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정신적 세계, 책 속 세계를 주목하는 거잖아. 그럴 수 있죠. 적적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본다. 그렇죠. 아무도 친구가 없으니까 책을 읽고 있는 거야. 적적한 거지. 오케이.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는지부터 한번 가봅시다. 하늘이 샘기실 때 곧 무심할까 한다는 것은 하늘이 만들었을 때 이 세상을 만들 때 무심할까마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된 시운이 흥망이 있었는고. 무심하지 않을 건 무슨 마음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이게 시운이 흥망이 이렇게 있냐. 모를 일도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늘이 분명히 마음이 있었는데 흥망이 이렇게 무심하지 않겠지만 무심할까마는 무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어찌 시운이 흥망이 있는가? 그럼 이거는 구현되지 못했다라 말할 수 있겠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끝까지 읽으셔야 돼. 문장을 읽어야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품도 끝이 없다. 애달프다고 했으니까 담담한 태도라 볼 수 없어. 그리고 이상에 대한 수용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애달품이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5번 세상은 등진 삶을 기산의 고불에 비유한 것에서 맞아.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다 이거죠. 그렇죠. 이 은거했다 이거죠. 은거를 지향했어. 그러면 세상을 벗어나서 속세에 벗어나서 자연에 살고 있는 거죠. 이 모습에 대해 긍정하고 있는 거야. 그럼 4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하는 걸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전 시간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똑바로 읽어야 돼. 가보자. 가는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세계에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한다. 오케이. 됐죠? 하지만 나는 자연은 풍요롭고 그려지는 현실의 풍요의 장으로 그렇죠?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것이다 이거지. 그렇죠? 오케이.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볼게. 여러분이 1번을 못 잡았기 때문에 3, 4를 쓴 거거든. 1번 가볼게.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고 우선 여기서 좀 헷갈린 것도 있었어요. 피리 소리로 이 탈속적 분위기가 조성된 건가? 조성됐다고 볼 수 없어. 물론 이거 못 잡았을 것 같아. 근데 2번은 뒤를 봐봐.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그럼 여기서 고고한 취향이 나와야 되건 나에서. 근데 고고한 건 누구야? 자,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건 가지 나가 아니잖아. 그러므로 이 고고한 취향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현실적인 거죠. 매를 갖고 사냥 보내는 건데 고고한 취향이라 볼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고고한 취향은 가라고 봐야죠. 이렇게 봐야겠죠. 자, 3번 가볼게. 소선 적선은 청정한 강호의 세계에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 맞죠? 오케이. 이 이미지야 신선의 이미지고 선과는 나아가 현재 생일을 함께하고 싶은 인물이다. 잠깐 멋스럽게 표현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볼까요? 지금 보니까 자 동자야 이 뒤에 학타신 선관이 날 찾거든. 그물 낚싯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 가지고 뒷내 얼로 오라고 해라. 신선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친구를 신선으로 비유한 거죠. 친구야 너 그거 갖고 오라고 해라. 친구한테 이거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오케이 맞아요. 가의 산홍은 계절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케이 맞아요. 이상세계 삶을 지향하는 인물입니다. 원래 산홍은 화자를 가리키는데 거기까지 몰랐을 때도 이 산홍의 부기를 남들이 걸릴까봐 걱정이다 이거지. 산홍은 뭐야? 그럼 이 자연을 즐기는 부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나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 현실의 즐거움을 향하는 인물이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5번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문학이요. 분명히 선지 판단이 어렵지만 보기를 똑바로 읽고 그러니까 연습을 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문학을 기출을 예전 것까지 봤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현장애들한테 옛 기출을 좀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옛 기출이 풀어봐서 좀 옛날 것들 뽑아보시면 되잖아. 어렵지 않잖아. 뽑아서 이거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훈련, 그 훈련을 한다면 충분히 올해 수능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됐죠? 오케이. 문학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문학에서 확실히 올해 수능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 잡으셔서 문학 공부 좀 확실히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선택 과목, 학업 장문, 엄매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